1936년 6월 13일 새벽 아이다호 폴스시는 잔인한 살인사건의 발견으로 뒤흔들렸습니다. 활기찬 18, 새 소녀 앤지 레이 다찌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료 2명에 의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한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형사들은 이 끔찍한 범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재빨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갑자기 용의자가 나타나고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정말 잡혔을까요? 사건은 종결되었을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가 더 있었을까요? 아이다호 폭포는 미국 아이다호 남동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스네이크 강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다호 폭포에는 아이다호 박물관, 아이다호 폭포동물원, 아이다호 리버워크와 같은 다양한 관광 명소도 있습니다. 친절한 커뮤니티와 작은 마을 분위기로 아이다호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이다호는 훌륭한 여행지이며 바로 이곳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앤지 레이 다찌는 1971년 12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잭 로저 다찌와 캐롤 다찌의 사남매 중 막내이자 외동딸이었어요. 앤지는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의 총명함과 고집, 솔직한 태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인 제시카 마르티네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1969년 5월, 앤지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의 나이로 아이다호 폴스에서 갓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다음 장을 자신의 뜻대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달 셋째 주에 그녀는 짐을 싸서 가족의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 규칙 문제로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앤지가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집은 아이다호 폴스의 44번가에 있는 낡은 건물 1층에 있는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앤지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상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다호 폴스 시내의 미용 용품점에서 일하며 친절한 태도와 완벽한 메이크업 실력으로 고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저녁에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새롭게 찾은 독립을 즐겼습니다. 앤지가 집을 떠난 지 3주가 지났지만 어머니와의 거리감은 그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 6월 12일 저녁, 앤지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캐롤이 문을 열자 앤지는 키스로 그녀를 맞이했고 잠시 동안 과거의 모든 불화는 잊혀졌습니다. 엄마와 딸은 포옹하고 앞뒤로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앤지는 어머니에게 홀로 성장하며 살아온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즐거운 저녁을 보낸 후 앤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떠나면서 뽀뽀를 했습니다. 캐롤은 그것이 딸을 살아서 보는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내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고통을 남길 사건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969년 6월 13일 아침, 줄리아와 토니라는 이름을 가진 앤지의 동료 2명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11시 몇 분 전, 두 사람은 미용실 근무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 않은 앤지가 걱정되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앤지가 대답하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내부의 정적은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소녀들은 침실에 도착할 때까지 방을 샅샅이 뒤졌고 그때 최악의 공포를 깨달았습니다. 앤지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피 묻은 시트가 매트리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은 잘려 있었고 몸에는 10여 군데가 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목격해서는 안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줄리아와 토니는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고 곧 이 끔찍한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형사들로 아파트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형사들은 매의 눈으로 현장을 샅샅이 뒤지며 앤지를 죽인 범인을 찾을 단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강제 침입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는 범인이 앤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다호 주범죄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그녀의 침대 시트와 옷을 수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엔지의 시신도 부검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부검 결과 엔지의 죽음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녀는 14번이나 칼에 찔리고 베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엔지가 생명이 없는 시신이 발견된 날 오전 12시 45분에서 오전 11시 사이에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엔지의 사망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불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고 충격적인 상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서로를 잘 알고 범죄가 드물었던 마을에서 누가 무고한 젊은 여성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폭력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요구했고 즉시 답을 원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아이다호 폴스 경찰서 형사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엔지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이웃, 친구, 가족, 동료들의 집문을 두드리고 신문했습니다. 또한 수십 명의 남성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현장과 엔지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했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의 성격은 부서를 압도하는 듯했고 엔지가 살해된 지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쌓이기 시작했고 사건은 진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느린 수사 속도에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엔지의 어머니 캐롤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보자에게 5,000달러의 포상금을 준다는 전단지를 수천 장 배포했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녀는 새벽까지 거리를 순찰하며 딸의 죽음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캐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위해 정의를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엔지의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 보였지만 어느 날 형사들은 사건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엔지가 살해된 지 7개월이 지난 1967년 1월 5일 벤자민 홉스라는 남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네바다에서 한 여성을 칼부림하다 붙잡혔고 형사들은 그의 범죄와 엔지의 살인사건 사이에 유사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벤자민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던 중 벤자민도 아이다호 폭포 출신이며 리버레츠라는 청소년 그룹을 통해 엔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엔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강변 산책로 근처에서 어울리곤 했습니다. 엔지 역시 강을 자주 찾았고 그 그룹은 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자 얼마 지나지 않아 벤자민이 엔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상대로 수사를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친구인 20살의 크리스토퍼 탭을 연행해 신문하기까지 했습니다. 탭은 벤자민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형사들은 그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1997년 1월 7일 탭이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엔지가 살해되던 날 밤 한 소녀와 함께 있었으며 벤자민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뭔가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인 1월 10일 두 번째 신문에서 테프는 이야기를 바꾸어 벤자민이 엔지를 죽였고 알리바이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받은 인상은 당신이 아래층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마 제가 거기 있었을지도 모르죠. 누구랑 같이 있었어? 벤이요. 그러나 형사들은 만족하지 않고 탭을 더 압박했고 1967년 1월 15일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탭이 엔지가 살해당할 당시 벤자민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1년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탭은 검찰과 면책 협정을 맺고 가중폭행 방조 혐의를 감면받는 대가로 범죄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 엔지의 몸과 옷에서 발견된 DNA의 출처가 벤자민이나 탭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형사들은 당황했고 이때 탭이 새로운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탭과 벤자민 모두의 친구였던 제레미 사르기스였습니다.
탭은 벤자민과 제레미가 엔지를 이용해 그녀를 살해했다며 두 사람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는 듯 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탭의 신뢰성은 위태로워졌습니다. 당국은 끝없는 신문부터 거짓말 탐지기, 검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이쯤 되자 인내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1월 27일 제레미의 DNA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와 그가 엔지의 살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에게 큰 좌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르기스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노한 검찰은 1967년 1월 29일 탭이 거짓말을 했다며 면책특권 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탭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져갔고 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탭은 같은 날 범죄 현장으로 연행되었지만 변호사는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방문 후 탭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이 버전에서는 벤자민과 마이크라는 다른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자신이 엔지를 안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마이크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로운 폭로로 인해 형사들은 일관된 내러티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67년 1월 30일 또 다른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탭은 마침내 사건에 대한 최종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엔지에 대한 공격에 가담했다고 자백했지만 벤자민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어. 그녀를 몇 번이나 배웠습니까? 딱 한 번요. 충격적인 반전으로 1967년 2월 3일 탭은 1급 살인 및 흉기 사용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범행의 주동자로 지목된 벤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바다주에서 관련 없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엔지의 죽음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전에 탭이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했던 제레미는 처음에는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나중에 기소가 기각되어 탭은 검찰의 기소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탭의 재판은 이듬해인 98년 5월에 시작되었고 법정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려는 언론인과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탭은 재판 내내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의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탭의 자백이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는 이유로 자백을 배제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이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데스티니 오스본이라는 젊은 여성을 깜짝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그녀는 엔지가 살해된 지 며칠 후 파티에 참석하여 탭과 벤자민이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엔지의 어머니인 캐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맨 앞줄에 앉아 모든 증언을 열심히 경청했으며 그녀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탭이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믿으며 사형을 희망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배심원단의 평결은 분명했습니다. 탭은 유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사형을 피하고 대신 30년 종신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배심원단, 우리의 평결은 유죄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캐롤은 여전히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재판 내내 탭이 유죄라고 생각했고 평결이 발표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재판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탭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캐롤은 뭔가 더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탭의 단독 범행이라고 믿지 않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탭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범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범인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범인을 찾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엔지의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캐롤은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가 잔인하게 살해된 지 10년이 넘은 2009년, 마침내 미지의 살인범의 DNA가 국가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었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잃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캐롤은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인 컴퓨터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컴퓨터를 사용해 기증자의 인종을 확인하기 위해 DNA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플로리다의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검사를 수락했고 그 결과 신원 미상의 사람이 백인이 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형사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캐롤의 끈기와 결단력은 진실을 찾는 데 계속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엔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장 똑똑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캐롤은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고 예방하는 단체인 아이다호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설립한 법의학 DNA 전문가인 그렉 햄피키안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롤은 이미 엔지의 살인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햄피키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탭은 감옥에서 아이다호 무죄 프로젝트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유죄 판결을 조사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캐롤은 햄피키안의 도움을 받아 아이다호 폴스 경찰서에 가족 DNA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도록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다호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엔지를 죽인 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검색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이다호에서는 이 방법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햄피키아는 범죄 현장 샘플을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는 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이 아이디어를 기꺼이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여름 형사들은 Ancestry.com이 소유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고 마침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DNA가 일치한 사람은 마이크 러시 시니어로 35개의 STR 마커 중 34개에서 범인의 YDNA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사들이 엔지를 죽인 범인의 친척을 찾았다고 믿게 할 만큼 충분히 근접했습니다. 형사들은 마이크 러시 시니어의 가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이크 러시 주니어라는 그의 아들이 곧 형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사람이 1967년 태비 신문할 때 언급했던 마이크와 같은 사람일까요? 형사들은 젊은 어시의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가 뉴올리언스에 사는 영화 제작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살인사건을 다룬 머더 빌리아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에 대한 마이클의 섬뜩한 취향 때문에 형사들은 그가 엔지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가 살해된 지 18년이 넘은 2014년 12월 마이클은 체포되었습니다. 아이다호 폴스의 형사와 루이지애나 주 경찰관은 마이클을 뉴올리언스 슈퍼돔 근처의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형사들은 마이클에게 아이다호의 친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가 살인사건 당시 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마이클의 뺨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이클은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지만 그의 DNA가 범죄 현장의 DNA와 일치할까요? 몇 주 후 그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답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진 새로운 가족 DNA 검사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작은 단서일지라도 계속 조사하여 단서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 굳게 다졌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면 엔지와 그녀의 가족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는 미제로 남겨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캐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한 정의를 원했고 테프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러시가 이 사건에 연루되기 1년 전 그녀는 60시간 분량의 탭 사건 신문 테이프에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테이프를 시청하면서 그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모순을 발견하고 의심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캐롤은 탭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탭의 변호인인 존 토마스에게 연락해
그의 유죄에 대한 의심을 공유했습니다. 토마스는 관심을 갖고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캐롤과 함께 허위 자백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인 스티븐 드리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드리진은 신문 테이프를 검토하면서 탭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도록 조작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탭이 1967년 신문 과정에서 사형 위협을 받고 강압을 받았다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탭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드리지는 경찰이 사용한 강압적인 전술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드리지는 탭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거나 그가 살인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 드리지는 뉴욕의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연락하여 아이다호 이노센스 프로젝트 및 정의를 위한 판사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탭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탭의 사건은 점차 전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검찰은 독립수사관을 고용하여 탭의 유죄 판결을 재검토했습니다. 수사관의 조사 결과는 탭의 유죄 판결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사관은 탭이 신문 과정에서 증언한 정보가 법 집행기관 관계자가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진술한 내용도 강압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엔지를 공격하고 살해할 당시 탭이 현장에 있었다고 믿었지만 범행에 개인적으로 관여했다는 탭의 자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5월은 탭의 변호사가 자백이 강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유죄 판결 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탭에게 전환점이 된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DNA 증거가 그의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랐지만 검사는 캐롤과 탭의 변호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강력한 연대의 뜻을 모을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탭에 대한 정의를 요구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그 후 카운티 검사인 다니엘 클라크는 탭이 석방되더라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최소 10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매력적인 제안이었지만 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누명을 벗고 무죄를 입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탑의 변호사인 존 토마스는 검찰을 설득하여 새로운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로써 탭은 20년의 복역 후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대 혐의는 패소하지만 살인 혐의는 유지되고 진범이 밝혀지면 탭은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탭은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으로 한때 탭이 살인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던 깜짝 목격자 데스티니 오스본은 경찰이 탭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비난하며 증언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시인은 탭의 사건을 둘러싼 강압과 속임수의 증거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의 유죄 판결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더했습니다. 2017년 3월 22일 탭은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찾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살인범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엔지의 진범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불안에 떨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여름 아이다호 폴스 경찰서는 브라이스 존슨이라는 새로운 경찰서장이 임명되고 수사국이 개편되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수사국을 이끌게 된 경찰관 중 한 명은 엔지가 살해당할 당시 신참 경찰이었으며 현장 수사를 도왔던 빌 스콰이어스였습니다. 수사국은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캐롤은 유전자 계보학과 파라본 나노랩에서 수행 중인 혁신적인 연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심하고 선도적인 유전 계보학자인 시시 무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엔지 사건의 DNA 증거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파라본은 처음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캐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어에게 직접 사건을 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캐롤의 끈기와 헌신에 감동한 무어는 도움을 주기로 동의했고 2008년 가을부터 무어는 경찰과 함께 엔지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증거를 해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무어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원 미상의 용의자와
DNA를 공유한 사람들의 가계도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어는 연구를 통해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결혼을 찾아냈고 곧 용의자가 클라렌스 어셀이라는 남성의 손자 또는 증손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출생증명서와 사망기사를 통해 1936년에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나이의 남성 6명을 확인했고 그중 한 명은 아이다호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무어는 아이다호 폴스 경찰서에 명단을 넘겼고 경찰은 6명의 남성 모두로부터 DNA 샘플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경찰은 비밀리에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무어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계도를 살펴보며 계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문서화되지 않은 결혼, 이혼, 입양으로 인해 누락된 가지가 있는 불완전한 가계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연구 끝에 그는 부고 기사에서 획기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부고 기사에서 헬렌 다넬이라는 여성에게 린다 다넬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녀는 이전에 필립이라는 어시 가족 구성원과 결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린다는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라 자란 브라이언 드립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무어는 마침내 가게 돼서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1일 무어가 연구원들과 드립스의 이름을 공유했을 때 연구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드립스는 아이다호 폭포에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엔지의 집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그와 연락을 취했지만 그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을 놓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면서 드립스가 살인사건 발생 7주 만에 아이다호 폭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시기가 너무 우연이었고 그가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9년 5월 형사들은 드립스를 조사하기 위해 아이다호 주 콜드웰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DNA를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예상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를 관찰한 지 1시간 만에 드립스는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던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바쁜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러 달려갔지만 수십 개의 다른 담배꽁초 사이에서 담배꽁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24시간 동안 그를 계속 지켜봐야만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1919년 5월 10일 오후 형사들은 드립스가 차창 밖으로 또 다른 담배꽁초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달아나자 잠복 중이던 한 경찰관이 차가 막힌 도로로 달려가 담배꽁초를 회수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형사가 다치지 않도록 차를 막았습니다. 담배꽁초는 성공적으로 회수되었고 즉시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형사들은 담배꽁초가 일치한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드립스가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건이 해결되었고 엔지 다찌를 위한 정의가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1919년 5월 15일 53세 드립스가 체포되어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건의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드립스는 DNA 증거와 마주했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엔지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혼자서 그녀의 집에 갔을 뿐 그녀를 죽일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전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탭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17일에 살인 유죄 판결이 뒤집히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탭에게도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수년간 감옥에서 보낸 트라우마는 그에게 상처를 남겼고 그해 12월 아이다호 폴스 시와 아이다호 폴스 경찰서의 전직 경찰관 7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21년 2월 9일 드립스는 엔지의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드립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최소 20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다는 양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건강이 악화된 드립스에게 20년은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2002년 6월 7일 판결이 내려졌고 드립스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공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 드립스는 변호인석에 서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엔지의 죽음으로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2년 6월 당국은 태백에 117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작은 위로였지만 보상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또한 정의는 아무리 늦더라도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태백 최초 체포부터 드립스의 최종 유죄 판결까지 비극적이고 복잡했던 엔지 다치 살인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진 정의로 점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이다호 폴스 지역 사회와 일반 대중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범죄 수사에서 DNA 증거의 중요성과 오류 가능성을 모두 강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동시에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범죄를 보지 않으셨나요?